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물론 캐나다나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춥습니다. 이럴 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도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아침에도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데요.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히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이 영하 15도, 체감으로는 거의 영하 20도를 밑도는 추위를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달려오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진짜 너무 추워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겨울하고 여름의 온도 차이가 한 근 50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이런 나라도 이게 아주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예, 우린 이 흔치 않은 이 기온을 어렸을 적부터 그냥 단련이 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우리 얘기하죠. 아, 예. 많이 춥습니다. 아, 이 계절은 확실히 뚜렷한 것 같아요. 사계절은 모르겠는데 이 계절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기다린다라고 여기 써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등단시인이신 우리 김홍국 교수님부터 이 시를 또 이게 쫙 한번 읊어주셔야죠. 또 이거 깔아주시는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원 절구에 제가 도전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영화 1987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그 감회 그리고 신년의 소회를 담아서 제가 7원 절구를 작성을 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맑은 촛불의 소망을 담다. 대중님 억청 충만이라. 무술 강화 야 냉암인데 참광장 억정 묘산에 다바냐 중신 월색은 상길의 고타 독재라. 환유나 변지 흑군하고 대로 향신 대원원이라. 청광 님원 진연순의 청죽 청촉 강강비라. 무술 광화문의 밤은 춥고 어둡기만 한데 광장에 서서 1987 정묘년의 역사를 돌아보네. 깊고 칠흑 같은 밤 떠오른 달빛은 고문과 독재, 야만의 시절을 떠오르게 하네. 아직도 저편에는 음습한 무리들이 때를 짓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길은 멀기만 하네. 맑은 달빛, 손 맞잡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대들, 푸른 대나무, 맑은 촛불의 힘으로 당차게 날아보세. 이거 무슨 신앙송 대회 같은 거 없나요 혹시? 네? 이런 거 와, 아니 등단 신앙송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제가 좀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신앙송. 진짜 아주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우리 고전적 음악 말고도 이런 거는 이 현대적 음악으로 이렇게 딱 BGM을 깔아도 이게 또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노래방도 자주 가시면 목소리가 좋으셔서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 지금 노래방 모드 아닙니까? 노래방까지는 아니고요. 이 마음 속에 그런
최근에 영화 1987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그 어두웠던 시절들, 봤습니다, 네, 그런 부패하고 또 음습한 독재 속에서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제 오랜 시절을 거쳐서 새로운 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저는 그래서 대나무 숲에 최근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 맑은 향기 또 맑은 촛불 함께 나누면서 좀 새로운. 언제 또 대나무숲까지 그렇게 가시고. 그런 좀 여유도 가져야 예. 마음에 또 새로운 기운도 들어오거든요. 올해 무술년에 좀 그런 민주주의와 정의 또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우리 정치가 잘 만들어줬으면 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열심히 썼습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 부담이 좀 되실 텐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 예. 포기했습니다. 남맥봉합과 위안부 한일 합의 재협상 말 못하고 UAE 외교남맥 봉합만 여념없네. 어설픈 헛발질 외교 세금으로 메꾸리. 예. 아니, 근데 목소리 좋으세요. 맞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목소리 예. 좋으세요. 예. 제가 이게 라디오만 진행을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리에 민감한데 목소리 좋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위로가 많이 되네요.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UAE도 나오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그죠? 예. 아니, 사실 지난주에 굵직한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타까운 게 외교 난맥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앞으로는 좀 더 정치한 외교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게 참 푸근하게 시작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기자들을 그때 지명을 해가지고 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는 김동률 씨의 노래, 윤도현 씨의 노래, 그리고 김광석 씨의 노래를 리바이벌한 노래도 이렇게 쫙 흐르고, 이제 그 노래가 딱 들으면서 정부가 한 일을 쫙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등장했다 이런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원국 교수님. 네,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좋았고 형식도 좋았다.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돌아보면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정말로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속에서 정해진 기자들만 질문할 수 있고요. 다른 기자들은 사실상 원래 계속 그래왔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좀 자율성이 있었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는 일정하게 조율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한 기자들에게 자율성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질문 내용까지도 완전히 다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고 각본에 따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제대로 된 질문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과거 청와대 출입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했었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는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사실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 상황을 본인이 엘리트였다는 거 지금 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각사에서 그렇게 파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국정 상황을 전반을 다 꿰뚫어야 되고요. 예.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정 상황 앞으로 미래까지도 다 예측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내용들 보면요.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기자들이 자유롭게 그 많은 250명의 기자들이 누구나 자기가 질문을 하고 싶다면 이제 물론 그 부분이 전부 손들고 약간 초등학생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거는 아니죠. 예, 네. 저는 그런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작은 매체, 큰 매체, 기득권 상관없이 질문을 하면서 특히 외신들도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제가 오면서도 또 지하철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기자회견문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참 좋은 명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촛불과 국민들의 의미, 마지막에 임시정부 수립 이제 내년 100주년까지 의미를 담아내면서 국정이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 그것을 정치, 외교, 또 통일, 또 사회, 경제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제시했다. 네. 물론 부족하다고 느낀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백악관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각본 없이 정말로 자유로운 소통의 기자회견이다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저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 시대가 됐구나. 대신에 이제 기자들이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 기자들의 책임이 많이 커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았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저는 뭐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참 좋았는데 아쉬운 측면들도 있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답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담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기자들이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뭐 공급자 위주의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답답하게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제 그 분위기는 상당히 그 활발하고 활기가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결국은 주도권은 기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기자단의 간사단하고 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에요. 결국은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은 국민들한테 국정을 소상하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거는 국민들 입장을 대신하는 기자단이 발굴하고 포맷을 짜는 게 기본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기자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제 같은 형식에 있어서는 기자들이 어떤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은 많았는데 국민들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엘리트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눈 마주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활기는 있었으되 내용의 아쉬움은 역시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두 분께서는 그럼 제일 인상 깊은 얘기나 질문 뭐라고 꼽으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외신 기자가 질문했죠.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이 남북 간의 이 회담을 이끌어내는 데서 어느 정도 되느냐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압박과 제재의 이런 또 대화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바뀔 때 그런 상황들 질문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외교적인 수사를 상당히 저는 정말 그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 일부에서는 기대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칠고 또 외국에 대해서 강압적인 모습들 보이고 국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미국 국내에서 논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높이 이 평가해 줌으로써 미국 정부로서도 우리 정부를 미국 정부 스스로도 존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만일의 경우 그 자리에서 어떤 아주 냉정한 평가, 냉혹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이 또 다르게 뭔가 갈등 사안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수사를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그런 말씀도 했지만 기자들이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국정 전반을 국민들께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서 끌어내기 위한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 정말로 평상시에 기자들이 잘 준비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 우리 정치 외교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준비하고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제된 질문들과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언론 스스로의 책임이 더욱더 커졌다. 전체 시스템 민주화됐는데 언론이 이것을 만약에 끌어내지 못한다면 견제와 비판이라는 워치독의 기능을 스스로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못한다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답변에 있어서의 구체성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석 부장님.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도 기자들이 사실 깊이 있게 질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주고받는 쌍방향식의 이런 구조들이 질문의 순서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하고 답이 나오면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상을 그리는데 상당히 기획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언론사가 많고 속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걸 다 기대하는 거는 사실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자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꼭 풀어야 할 것 같다. 다음 기자회견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기자만 욕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안정감을 줬어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북 핵 이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 협상에 있어서의 방향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교 안보에서는 안정감을 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개혁 드라이브라고 하는 민생 드라이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작용들이 굉장히 피로도 쌓이고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직시하지 않고 그거를 좀 완화하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뭔가 해법들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런 해법들은 없고 의지만 계속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또 가중시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어제는 사실은 중요한 건 개헌 문제예요. 개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그러면서 결국 논란도 있었지만 엑셀을 밟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한번 드라이브를 하면서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 국정을 한번 일대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치권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남북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평가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했다 이런 평가 일치하는 것 같은데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렸었죠 지난주에.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분명히 했죠. 북핵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 전제다. 이 문제 분명히 했는데 이 남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홍욱 교수님. 저는 일단 출발은 당연히 저희가 10년 지난번에도 예측을 했지만 이런 방향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풀려갈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그 이후에 이어진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역시 평창올림픽에서의 북한의 이 앞으로 나올 방향을 예측을 하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지켜보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북한에서 언제든 또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의 이런 방향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회담의 방향을 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실무급 회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파견이 되고 평창올림픽 그리고 또 이후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 분야라든가 또는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까지 이제 다양한 부분이 얘기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남북 상호 간에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측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안전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또 동맹국가의 조율이라든가 또 그리고 결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서 스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우석 부장님. 이번 회담을 보면서 역시 북핵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평창올림픽에 그 선수단이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실력만 보면은. 그런데 북핵으로 인해서 일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북핵 올림픽이라고 하는 우리 세금으로 내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뭐 대규모 선전단이나 동계올림픽하고 큰 상관이 없는 태권도 시범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역시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에서 첫 번째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북핵 위기를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야 해요. 평창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뭔가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북한에 있는 수석 대표나 대표단이 굉장히 거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순탄치는 않겠구나. 역시 동상이몽이고 5월 동주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결국은 목표를 명확하게 중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북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 이벤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 방법을 내놔야 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사회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구경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민 안전과 재산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장을 정말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남북회담의 후속회담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회담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반겨야 될 거지만 그만큼 또 우리 정부에 있어서의 무거운 숙제가 생겼다. 이걸 잘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도 또 역시 있는 것만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쪽은 밀어붙이고 한쪽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예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9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니 작년 올해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어떤지 꼭 궁금하시죠?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가는가 싶으면 멈추는 교통 상황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위로는 가양대교 나군 고장차 때문에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길게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까지 나서 길게 또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역시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있으니까 잘 살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수출 얘기를 오늘 좀 해보죠. 네. 이게 우리는 어차피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올해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 이게 좀 불투명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 목표를 4%로 잡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15.8%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이 증가율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이죠. 그 전망 내용을 보면요.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증가세를 계속 이어간다. 예. 그렇지만 자동차는 수출 증가가 어렵다. 더 나아가서 선박, 철강, 가전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세 가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요인은 수출이 너무 일부 품목에 편중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780억 달러 정도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액이 46%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증가의 거의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예. 문제는 반도체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만 이제 삐끗하면은 예. 한국 수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위험한 구조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환율 변화에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민감하다 하는 건데 예. 우리나라 수출 상품은 일본 상품과 중국 상품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출이 주는 그런 어떤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이 타격이 크다. 뭐 그런 어떤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한미 FTA와 한중 FTA인데요. 이제 한미 FTA 개정에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상품 이제 수입 줄이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한중 FTA 추가 협상에서 중국 경제 팽창의 교두부로 우리 경제를 이제 만들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대 그 경제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 수출 입지가 계속 이제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정말 올해는 불안한 상황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전망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57.4%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이끌었는데요. 이제 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산업연구원은 올해도 반도체 수출은 22.9%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해외 시각은 다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곧 반도체 공급 과잉 상태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고요. 또 가트너라는 국제적인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은 사상 누각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지속이 어렵다. 이런 어떤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반도체가 시한부라는 건데 바로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중국 제조 2025 이런 어떤 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제 부품이나 소재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겠다 이것이 이제 아주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이제 15개 공장을 지금 이제 건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면 한국 이제 반도체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적으로 봐서 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더군다나 이 수출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 아니겠어요? 근데 원화의 강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예, 심상치 않습니다. 뭐 자칫하면은 원화 강세가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 목을 조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까지 있는데요. 그 원 달러 환율이 지난해 9월 말에 1,150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1,050원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원 차이 나지는데요. 원화 가치가 8.7%나 오른다는 뜻입니다. 원화 가치가 8.7%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 가격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니까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주종 업종이죠. 이 반도체는 환율이 1% 이제 감소하면은 지금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오르면은 영업이익이 2% 감소한다. 그런 구조고요. 자동차는 환율이 1%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은 4%나 감소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수출 이제 산업 전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원화 가치가 얼마큼 더 오를 것이냐. 이것이 그렇죠. 궁금한 건데요. 현 추세로 가면은 달러당 그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자기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거의 1,000억 달러씩 들어와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올라도 정부 개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면은 환율 조작국에다 이렇게 이제 무역 보복이 들어오니까 관리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 유가 이거 하고요. 지금 금리 인상, 미국 자꾸 금리 인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수출의 악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악재입니다.
뭐 원가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원유를 뭐 100% 수입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 생산비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아주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오른다. 계속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으로 비용이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 경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부도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출 대기업이 타격을 받으면은 그 고통을 중소기업한테 주로 넘긴다는 것이거든요. 하청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중소기업들이 덤터기를 쓰면서 먼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원화 가치 상승, 국제 유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세 가지 악재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데 이 와중에 또 한미 FTA 개정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한중 FTA도 추가 협상한다며요. 예? 네. 네. 그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아주 근본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우리 경제 어떻게 보면 생명줄을 같은 건데 양대 경제 대국의 협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협공의 이제 강도가 아주 높다는 건데 미국은 한미 FTA 개정에서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거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고요. 중국은 지금 이제 한중 FTA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뭐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뭐 한미일 군사 동맹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삼불 정책 이거 이행 안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경제 보복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예. 지금 현재 협상이 아주 어려운 경제 보복이 습관화돼 있는 모양이에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안보 논리하고 경제 논리 분리해서 정말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 이거 물론 이제 잘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한중 FTA 추가 협상은 그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금융 뭐 의료 이런 서비스 산업이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아주 유리한 어떤 이제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중국은 이 툭하면은 그 경제 보복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평소에도 중국한테 그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협상의 한 수단을 삼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글쎄요.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해야죠. 사실. 당연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 악화돼 가지고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중국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할 입장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신남방요. 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신남방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미국이나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그걸 탈피해서 예. 동남아 국가들로 진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동남아 국가 수출을 중국 수출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이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동남아 시장을 보면요. 그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금융, 서비스, 방위산업, 중소기업 등 진출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의 텃밭이라는 겁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일본의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그걸 이용해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오래전부터 공장 지어주고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의 어떤 정서라든가 그쪽의 이제 경제 기반은 일본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 이제 미래 산업 빨리 발굴해서 이제 기술을 일본 앞서야 되고요. 또 비용도 일본 앞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일본보다 동남아 진출의 어떤 우위를
빨리 확보를 해야 이게 신남방 정책이 이제 성공을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은 때 뭐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중요한 정책을 정부는 아마 이걸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잘 하는 거죠. 예. 뭐 이게 자꾸 다변화시켜야 되고. 그럼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수출을 좀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좀 말씀해 주시죠. 당장 외환 정책하고 통화 정책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 안정시켜야 됩니다. 금리 인상도 미국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꾸 빨리 올릴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제 상황 잘 보면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이제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하고 외환시장이 안정이 돼야 수출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수출 다변화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를 뭐 중동도 또 중동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그래 중국도 인도도 크죠. 인도도. 인도 아주 예. 크죠. 그래서 중국 내 아니래도 우리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데 문제는 수출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산업 빨리 발굴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해가지고 미래산업 빨리 이제 선점을 해야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산업 정책에 우리가 정말 모든 노력을 이제 기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지만 추워도 보통 추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온 차이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가지신 분들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 가지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죠. 건강 신경 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